저의 직관 모습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에어샤워 다 하고 다 입고 다 쓰고 마스크하고 눈만 나온 거예요. 나오는 눈만. 상태였기는. 그렇구나. 네, 만져보기도 했어요. 제가 만진 건 다솔이 맞습니다. 다솔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주 날씨의 여러 요소들 중에도 주로 하고 있는 제 연구의 주제는 우주 방사선이거든요. 네. 대학원생 때 지금까지 방사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스타링크. 그렇죠. 또 저게도 위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갑자기.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돼가지고 작은 초소형 위성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수명이 짧은 위성들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관심이 많아진 게 우주에 보낼 때 우주 환경 중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다들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방사선을 차폐하는 일이에요. 아, 우주 방사선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쌍극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구 주변에 고에너지 전자와 고에너지 양성자들이 이렇게 두 개 허리에 벨트 두 개 끼고 있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두 개 벨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넬렌 벨트예요. 그래서 안쪽 벨트는 양성자 벨트, 바깥쪽에 있는 전자 벨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의 아주 에너지가 높은 양성자와 전자들이 항상 거기 상주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많이 우리가 만든 소중한 인공위성들이 지나면 더 많은 방사선을 맞게 됩니다. 그 외에도 궤도 설계를 할 때 몇 번이나 더 방사선 벨트를 지나가는지도 계산해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벨트가 있고 또 다른 요인이 태양에서도 끊임없이 입자들 뿜어내고 있는 중인데 태양에서 나오는 양성자 중이온들은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멀리 태양계 바깥에서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도 있어요. 그럼 은하 우주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소스가 있는 거죠. 방사선 대도 만들고 은하에서 오는 것도 있고 태양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 모든 방사선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인 우리가 느끼는 방사선으로 계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제니까. 타협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모자람이 없이 전부 다 차폐를 한다면 굉장히 두껍게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무게가 무거워질 거거든요. 우주에서 무게는 곧 돈이에요. 다양하게 전자, 양성자 또는 중이온이 각자가 반도체 소자 하나하나에 미치는 효과들이 다 달라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전부 다 실험을 하고 차폐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놓고 보호를 하고 위성이 바깥에 나가야 돼요. 이거를 모든 칩에 대해서 다 하려면 칩이 굉장히 비싸져요. 네.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이렇게 지상에서 쓰는 커머셜 메모리와 그다음에 밀리터리급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급으로 급이 나뉘어요. 그래서 부품이 가격이 뭐 1,000원, 10,000원, 10,000,000원이래요. 우주에서 쓰는 FPGA는 1억까지 부릅니다. 1억.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그게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위성의 생존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드는 인공위성에 우리가 만든 반도체 부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스페이스급으로 인증받은 부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 올리려고 그러면 그 수많은 부품을 전부 다 해외에서 사와야만 해요. 우주급 부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험하는 단계에서 그 부품을 쓸 수는 없어요. 맨날 태워 먹을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상에서 실험을 할 때는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커머셜 부품을 써요. 모든 디자인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픽스된 다음에는 우주급 부품으로 가서 플라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입자의 에너지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어느 에너지 대역에 어느 입자를 막는 게 효과적인지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것인가. 너무 비싼 걸로 이렇게 다 쉴딩을 하느니 아예 소프트웨어적으로 리셋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딱 맛이 갔지만 리셋해서 다시 살아나면 괜찮아요.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해요. 전자제품이 제일 안 될 때 제일 해보는 건 그냥 껐다 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껐다 켜서 얘가 정상이 되면 괜찮아. 그 우리나라에도 항공기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토부의 정책 연구 영역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를 관리를 하려 그러면 1회 비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걸 알아야 몇 회까지 제한을 해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한국기상청하고 같이 우리나라 승객과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이 크림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KREAM.KASI.RE.KR을 치시면 누구나 들어가서 내일 우리나라에서 뭐 뉴욕을 갈 때 아니면 뭐 LA를 갈 때 1회 비행에 어느 만큼의 방사선을 피폭될 것인지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항로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항공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로 정보는 각 항공사의 재산이에요. 비밀이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출발 도착하는 선에 대해서만 서비스하도록 지금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게 3차원으로 이렇게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맞아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
여기에 방사선 맵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미래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탔던 비행기에 대해서도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방사선 양이 사실 1회 비행에는 그렇게 큰 양이 아니에요. 가슴 엑스레이 한 방 맞는 정도인데 그 양이 어떤 사람한테 문턱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예요. 예민한 정도가 사람마다 매우 다르고 이미 누적된 방사선이 몸에 많이 맞은 사람은 더 문턱이 더 낮을 거라서 그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보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개발을 오랫동안 해왔고 작년부터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 크림이라는 게 한국형 항공기 고도회사의 방사선을 계산하는 모델의 이름이 크림이고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은하에서 나오는 은하 우주 방사선을 전부 다 고려하고 있고 지구 자기장이 차폐해주는 효과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고 만약에 양성자가 들어오면 지구 상공 100km에서 지 표면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2차 부산물 입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입자들을 전부 다 추적합니다. 그걸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 크림이에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리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걸 실시간으로 다 돌리는 거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 연구팀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매우 정확하게 하려면 매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 클릭한 다음에 계속 한참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인내심을 몇 초까지 견딜 수 있고 3초까지는 견디겠지 이런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화 해놨어요. 그래서 많이 가는 항로에 대해서 미리 선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만이 있다면 모든 거는 지원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항상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공위성의 개수가 많다고 하지만 우주는 광활해요. 그 점 한 포인트에서 얻은 데이터가 띄엄띄엄 있을 뿐이에요. 그 먼데 하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의 3차원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다 외삽해서 다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상에는 굉장히 많은 관측망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한국천문연구원만 해도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지상 장비들 19종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이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상에서도 그대로 관측이 돼요. 우리가 우주에 뭘 갖다 놓는 건 어렵지만 지상에다 뭘 설치하는 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많은 관측망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의 우주 날씨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소들에서 비슷하게 지상 관측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날씨의 시작이 태양이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 태양 흑점 망원경이 있거든요. 197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저 그래뉴얼 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쌀할머니 흑점. 이게 지금 현존하는 가장 고해상도의 태양 영상 보고 계시고요. 흑점 하나하나가 지구보다 훨씬 더 커요. 태양의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세포들처럼 네, 움직이면서 부딪히는 셀들 사이사이에서 다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저 흑점의 개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각 나라의 천문대들이 전부 다 흑점의 개수를 측정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들을 모아서 표준화해서 선스판 넘버를 내놓는 것이 나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준화한 값들이 나옵니다. 이걸 공식들이 다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요만한 동그라미는 몇 개로 치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다 있어서 그걸 표준화해서 값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거를 보면 선스판 넘버의 주기성이 태양활동 극대기에는 흑점이 하루에 200개 정도 생기기도 하고 태양활동이 없을 때는 거의 뭐 0개 이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태양활동 솔라사이클 25주기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내년 내후년이 극대기거든요. 그러니 태양 폭발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사실 지난주 이번 주에도 굉장히 태양의 흑점이 굉장히 많이 폭발했어요. 진짜. 그리고 개수도 많아요, 요즘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 내후년에 오로라가 대박이라는 거지. 나는 안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조심하셔야 과학자다. 됩니다. 11년 주기가 있어요. 저희가 관측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에서 오는 영상들과 지상에서 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환경 종합감시실, 종합통제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봤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네.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들을 돌리고 예보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보일지는 저희가 아까 RSG라는 스케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스케일을 RSG 순서대로 뭐 전파는 3단계, S는 3단계, G는 0인 오늘 단계고 내일 그 다음날 4일 개황 예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서편에 지금 폭발이 일어났고 플레어와 CME가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지구에 언제쯤 도달할 건데 도달할 때쯤 지원이 될 거야 라는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 고도 지금 법률 있잖아요. 3등급 이상이면 북극 항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R3, G3, S3면 못 가요. 확실하게 이제 법제화에 들어온 거죠. 우주 날씨가 매우 중요한 건 이제 다들 알게 되었는데 네. 그 우주 날씨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성이 필요해요. 과학 탐사 목적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위성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간 위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이저 1호죠. 1977년에 지구를 출발해서 지금도 역시나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2013년경에 태양 건계면을 통과했습니다. 보이저 네. 2호도 2018년에 태양 건계면을 통과했죠. 네. 과학동화에서 특별호 사이언스 표지 장식하면서 제가 이거 기사 썼는데 태양 건계면을 지나가고 있는데 태양 건계면은 어딘가? 태양에서부터 명왕성까지 거리를 1이라고 치면 1, 2, 3, 4의 위치가 태양 건의 경계예요. 그 위치에서도 더 바깥쪽으로 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저에 들어간 탑재체 중에도 고에너지 양성자와 전자 입자 검출기가 들어있고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만든 게 제가 도요셋에 만든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보내오는 모든 데이터가 사실 인류가 가본 적이 없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의 데이터거든요. 무엇을 보내오든지 간에 우리가 생전 처음 받아보는 데이터예요. 태양 건계면에 덮개 헬리오시스를 지나가고 인터스텔라를 지나갈 때의 플라즈마 상태와 자기장과 그다음에 입자 카운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쭉 없다가 갑자기 계단처럼 빡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에너지 대역에서는 00000 하다가 경계면을 지나가는 순간에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은하에서 오는 입자의 개수를 재는 관측기에서는 갑자기 늘어나고 태양에서 오는 입자의 그 에너지 대역을 저 에너지 쪽을 측정하고 있던 입자의 개수는 쫙 줄어드는. 있다가 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개의 증거들을 모아서 지금 건계면을 지나가는 그 시점을 줄을 긋고 있는 거예요. 와,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났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 그림을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구상한 다음에 그 영역을 계측할 수 있는 관측기를 실제로 만드는 거죠. 우주에 나갔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걸 먼저 상상해야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계측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 시절일 때 만든 게 과학기술 위성이론데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에 우리별 1호입니다. 과학기술 위성 1호가 2003년 9월에 우주로 갔거든요. 네. 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를 디자인을 했고요. 자, 과학기술 위성 1호의 메인 미션은 사실 핌스라고 해서 자외선으로 천문학을 보는 미션이었고 제가 맡은 미션은 우주과학 미션으로 부 미션이었는데 오로라를 보시면 오로라가 생기는 고도는 90에서 150km 고도 정도고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궤도는 700km 고도란 말이죠. 위성이 지나가면서 오로라를 아래로는 광학 카메라로 찍고 위로는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들을 현장 관측해서 입자를 3개 만들어야지. 이게 설계자의 의도예요. 그 목적으로 이렇게 관측기 4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한 주기 하기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와, 최근에 제가 만든 것도 도요셋입니다. 드디어 나왔네. 아, 너무 오래 걸렸네. 지금 본론이. 2023년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에 도요새가 부탑재 위성으로 실렸습니다. 그 위성 4개가 10kg급. 아까 보셨던 과학기술 위성들이 이렇게 대부분 한 100kg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위성이 10kg 정도밖에 안 돼요. 10kg짜리 위성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 위성에 제가 항상 이름 짓는데 진짜 진심이잖아요. 작게도 말이 되고 느려서도 말이 되고 한국말로도 말이 되어야 되잖아요. 스나이프가 우리나라 말로는 도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길게 풀었으면 작은 규모의 자기권과 전리권의 플라즈마 현상을 관측하는 위성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얼마나 이름의 진심이었냐면은 N을 쓰기 위해서 마그네토에 N이 저기에 중심이 들어갔어. 중심에 들어갔네요. 위성이 4개잖아요. 공식적으로 영문 명칭이 다 있어요. 카시셋 A, B, C, D였는데 어쨌든 그거 말고 우리가 부를 때도 좀 부르기 쉬운 별명이나 애칭 같은 게 있으면 좋겠잖아요. 가나다라 순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쵸. 4개니까. 가람, 나레, 다솔, 라온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게 다 뜻이 있어요. 이름 짓는데 진심이에요, 진짜로. 가람은 강의 순우리말. 맞아. 그러니까 우주의 강을 건너다. 나레는 날개의 순우리말. 그리고 좋아. 아이고 다솔이구나. 아이고, 다솔아. 다솔 넘어가고 라온은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즐거운. 다솔이는 뭘까요? 애처로운 이름이 된 다솔이. 어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어린 소나무. 4개의 위성을 만들었는데 3개만 지금 우주에 안착을 했죠. 우리가 위성을 만들면서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요새가 최초예요. 뭔가를 우리가 위성 만들어본. 프로젝트를 10년을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와, 근데 예쁘다. 우리는 메이킹 필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애기 도요새야 하늘로 잘 날아가라. 빵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도요새의 비상으로 1, 2, 3, 4편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종대편대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횡대편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같은 지역을 시간이 다르게
통과를 하니까 볼 수 있는 거고, 한 지역을 옆으로 나란히 하면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 거죠. 현대 비행을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시도하는 건 세계 최초여가지고 이 기술을 지금 만약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종대 편대를 하게 되면 지구의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궤도 주기라고 이야기해요. 저궤도 위성은 한 100분 정도 된다고 치면 하루에는 몇 바퀴를 돌까요? 14.4바퀴 정도 된다. 그래서 위성이 만약에 4대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에 한 대씩 어떤 현상을 관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성이 4대만 등간격으로 서 있어도 25분에 한 대씩 우리가 그렇죠. 보고자 하는 현상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재방문 주기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시간적 분해능을 확보하는 일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횡대 편대를 하게 되면 경도 방향으로 이 현상이 얼마나 더 펼쳐져 있는 현상인지를 측정하면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 다다익선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비싸서? 돈 돈이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이 작은 6U짜리 큐브셋에 1.5 유닛을 할당을 해서 추력기를 달았어요. 여러분들 소화기 쏘실 때 나오는 기체랑 그쵸, 비슷한 그쵸. 기체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 4개의 구멍에서 바늘 구멍보다 작은 구멍에서 동시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일렬로 세우고 옆으로 세우고 하는 걸 해보겠다는 뜻이죠. 도요새가 몸무게가 300g밖에 안 돼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군집 비행을 하고, 또 도요새의 비행 경로를 보니까 저렇게 극궤도 비행을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의 도요새과 진짜 도요셋이 많이 비슷한 점이 진짜 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와, 이번에 진짜 도요새라고 근데-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오로라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오로라 외에도 다른 걸 다 볼 수 있도록 과학 관측기가 5개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자기 폭풍이나 뭐 이런 것도 다음 장 보도록 하고 주시면요. 있고, 네, 플라즈마 거품 현상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전자 밀도나 전자 온도를 볼 수 있는 랑미어 탐침도 들어갔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10k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몸무게 안에 정말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위성이 위험한 게 뭐냐면 통신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작은 큐브셋들이 맞아요. 대부분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성은 통신의 리던던시를 주기 위해서 통신 수단만 3가지 가져갑니다. 주요하게 지금 UHF 안테나 가져가고 S밴드 안테나 가져가고 이리듐으로 휴대폰 통신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야, 이거 셋 중에 하나는 되겠죠? 이러면서 그거는 다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23년 5월 3일 날 저희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위성 4기를 아주 비싼 몸을 발사관에 잘 집어넣고 왔는데, 아시다시피 4개 중에 3개만 우주로 나갔고, 가소리는 누리호의 제 최상단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저의 직관 모습입니다. 누군지 저 알 수 없어요. 에어 샤워 다 하고 다 입고 다 쓰고 마스크 하고 눈만 나온 거예요. 나오는 눈만.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만져보기도 했어요. 제가 만진 건 다솔이 맞습니다. 다솔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진짜로 못 나간 게 나 다솔이 못 때문이라는 나간 게-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발사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초소형 위성이 요즘에 위성 대세거든요. 100kg짜리 위성을 만드는 것과 10kg짜리 위성을 만드는 건 예산이 다르겠잖아요. 과학기술 위성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탑재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탑재체들이 이번에 스나이프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매우 작아졌다는 뜻이죠. 작아질 수 있었던 요인의 첫 번째는 반도체 기술의 직접화가 되겠죠. 기계 구조 굉장히 작아지고, 그러면 위성체 그렇게 커질 필요가 없고, 위성 자체를 만드는데 예산이 적게 드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그렇죠. 되겠고, 그래서 초소형 위성이 요즘 우주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군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하게 해볼 수 있는 일은 정찰 위성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핵실험을 하면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저궤도 위성으로 이걸 찍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지점을 지나갈 때까지 100분이 걸려요. 100분이면 이미 상황 종료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성이 여러 개야, 빈번하게 위성을 가서 사진을 찍게 할 수 있어요. 정찰 위성을 초소형 위성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업용 위성도 만약에 정확한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18시기면 LED 달아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궤도 위성은 하루에 14번씩 내 머리 위로 코카콜라가 돌아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위성을 활용해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 위성 통신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한다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통신을 끊는 일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앨런 머스크한테 이렇게 SOS를 청해가지고 스타링크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안테나를 보내줬잖아요.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이 통신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곧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도 위성 통신을 할 생각이
시작인 거죠. 자, 스페이스X가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초소형 위성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망가지면 다시 보내지 뭐.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위성도 아니에요. 300km 정도의. 이게 300km 정도 크기 때문에 우리 천체 네. 관측을 가리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이번 올 초에 올릴 때도 49개 올라가다가 40개가 제자리에 안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권 재진입해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때도 태양 폭발이 있었었어요. 지자기 폭풍에 의한 대기 그 전리층이 두꺼워져가지고 얘네들이 자기 제어를 못하게 됩니다. 위성을 발사하거나 위성을 운용할 때 그래서 태양 폭발이나 우주 날씨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태양을 보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4시간 내내 관측하는 망원경이 태양 코로나 그래프예요. 나사에서 만든 소호 위성의 코로나 그래프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일을 해서 얘도 퇴역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나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에 같이 만들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서 작년 말에 납품을 했고 올해나 내년 초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와. 태양을 찍어버리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은 안 보여요. 태양이 너무 밝거든요. 태양을 가리고 나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규모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찍는 망원경을 지상에서 유일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을 때가 개기일식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 때도 저희 연구팀이 미국에 가가지고 저걸 찍어왔고 와. 그래서 베타 테스트했고 이런 망원경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타겟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벌룬 실험도 했는데 그것도 통과했고요. 모든 거를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이미 납품을 나사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에 달에 보낸 다누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이에요. 잘하면 2032년에 달 착륙선과 로버가 갈 예정이고 잘하면 2045년에 달에 궤도선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예요. 자그마치 35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35년이 출발선이 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해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미국이 거의 한 3개월 만에 바로 위성을 쏩니다. 네. 익스플로러 1이죠. 아까 보셨던 스푸트니크 1호가 완전히 구호 모양의 아무 기능도 하지 못했던 그런 위성이었던 데 반해서 미국은 완전히 심기일전해서 여기다 과학 탑재체를 실어요. 네.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든 거예요. 앞부분에 지금 탑재체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 미사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정찰 위성이 지금 현재도 저런 모양이거든요. 보시면 이 작은 인공위성 안에 무게 13.97 안에 제가 과학기술 위성 1호와 도요셋에 실었던 것과 똑같은 양성자 계측기, 전자 계측기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기에 들어간 입자 검출기를 만든 사람이 제임스 바넬런이에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죠. 그 사람이 익스플로러 1을 설계하는데 참여해서 가이거 밀러 카운터를 만듭니다. 이 카운터로 세계 최초로 관측해낸 게 바넬론 벨트예요.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 지점에 양성자 벨트와 전자 벨트로 이루어진 뭐가 있을 거다라는 계산을 미리 해둔 게 있었어요. 추측을 했었죠. 이걸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제임스 바넬런이 이거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서 실제 위성에 띄워서 보낸 거예요. 오. 관측을 해내고 그걸로 데이터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측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제임스 바넬런의 이름을 따서 바넬런 벨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타임지 표지 모델 장식하죠. 물리학과 교수가.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멀리 가는 탐사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탐사선을 보낼 때는 어디냐면 라그랑지 포인트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태양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태양, 지구 사이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 지점의 이름이 라그랑지 라그랑지 포인트예요. 포인트죠. 우주에서는 지금 연료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지 연료를 쓰지 않고도 그 지점에 둥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생긴 거예요. 우주 탐사의 핫플레이스가 될 개발 건데 직전의 땅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L1 포인트에 가 있습니다. 지구에 제일 가깝고 그게 태양을 찍고 지구를 찍기에 가장 좋은 위치예요. 맞아요. 그래서 L1의 대부분의 인공위성이 저기 가 있는데 제임스 웹 같은 몇 개의 망원경이 L2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3는 너무 멀고 갈 필요가 없어서 저기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L4하고 L5가 비었잖아요. L5는 근데 영국 우주청이 되면서 저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L5를 가는 것으로. 그래서 L5에 갈 우주선이 비질이라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L4가 비었네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났다. 일단 L4에 갈 탐사선을 나사에서 한국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L4에 갈 탐사선을 만들 기획 연구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태양에서 지금 물질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중인데 태양 자체도 이렇게 자전하고 있거든요. 태양이 돌면서 물질을 뿜어내고 있어요. L4 찍고 L1 찍고 L5 찍고 물질 네. 저 순서대로 관측이 돼요. 따라서 제일 먼저 관측이 될 수 있는 지점은 L4인 거죠. L4에
L1과 L5에 놓은 것과 똑같은 관측기를 실은 위성을 놓자라는 게 우리의 설계 의도입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알박자. 네. 달이나 화성에 사람을 보낼 때 궤도를 결정을 할 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궤도와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저 위치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맞아요. 방사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사람을 보내야만 해요. 그 예측 정확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L4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하여 L4에 보낼 우주 탐사선을 현재 기획 연구를 제가 막 시작했습니다. 아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은 한 번에 점프하는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겨우 달에 가본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지구 자기권을 벗어나 볼랑말랑하는 순간이거든요. 우주가 사실 국방 기술하고 동전의 양면이라서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사람의 이전이나 자본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뭘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단계를 모두 다 밟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해요. 그게 지금 우리 누리호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기도 하고 우주가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시간을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우리 기술로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모든 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황정화 박사님께서 우주의 날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성, 그런 위성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도요맘이 있어서 든든하다. 그러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